이웃을 항상 자신처럼 사랑하라. 그러나 그에 앞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독일 철학자 니체의 말입니다. 아는 후배가 고3 때 담임 선생님을 잘못 만나 입시에 실패했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반 친구들이 전부 그랬다고 합니다. 서울대가 가능했던 친구는 결국 중상위권 대학을 갔고, 상위권 명문대를 바라보던 친구도 중위권 대학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무엇이 문제였는지 궁금했습니다. 문제는 이거였어요. 그 선생님은 윽박지르는 스타일이었다고 합니다. 너는 이런 식이면 망했다, 망했어 라는 식으로 수시로 호통을 쳤다고 합니다. 아마도 선생님은 채찍질로 아이들을 독려하려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의도야 어쨌건 대부분의 학생들은 시간이 갈수록 의기소침해졌고 결국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답니다. 여러분은 공부하는 동안 많은 말을 들을 것입니다. 칭찬과 격려만이 아니라 비판이나 호통도 섞여 있지요. 때로는 여러분 자신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해봅시다. 무엇보다 온전히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이 우선입니다. 조용한 곳에 가서 눈을 감고 깊은 숨을 쉬는 겁니다. 들숨보다 나을 숨을 길게 하고요. 좋은 생각을 떠올립시다. 여러분이 해냈던 성취들을 생각하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이들을 생각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에게 사랑한다고 이야기합시다. 사랑한다는 말은 비타민처럼 필수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사랑한다고 이야기해주지 않거든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에게 들려주어야 합니다. 365공 비타민, 나를 사랑한다는 것의 한 대목으로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본격 공부작업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한지우입니다. 우리는 지금 소설가 김현수님의 청춘의 문장들이라는 산문집에 나오는 아름답고 예쁜 글들을 나눠드리고 있는 중이에요. 오늘은요, 이 책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문장이 실려있는 부분을 나눠드리게 될 겁니다. 이 부분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어서 오늘 방송은 제가 지금 무척 기분이 좋은데요. 제목은 10 Days of Happiness, 그러니까 열흘간의 행복이라는 뜻입니다. 왜 우리는 그런 질문 스스로에게 많이 던지잖아요. 나의 천직은 무엇일까? 나에게 맞는 일은 무엇일까? 나의 소명은 무엇일까? 특히 어떤 일을 자신의 진로로 정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가운데, 혹은 이직을 선택하거나 인생의 큰 변화를 앞두었을 때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많이 던져보곤 하지요. 오늘 나누어드릴 이 부분에서 바로 그런 질문, 어떤 일이 나에게 맞는 일일까, 천직일까에 대해서 꼭 정답은 아닐지라도 한 가지 기준으로 삼을 법한, 그러니까 이 정도라면은 내가 참 좋아하는 일이구나, 이 정도라면은 내가 한번 인생에서 승부를 걸어볼 만한 일이구나 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어떤 한 가지 제법 괜찮은 기준에 대해서 소개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아울러서요, 소설가 김현수님은 도대체 왜 글을 쓸까 하는 사소한 호기심에 대한 답도 얻을 수 있어요. 기쁜 마음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바로 나눠드리겠습니다. 10 Days of Happiness. 성실한 직장인이었던 시절의 일이다. 아침에 출근하느라 지하철을 탈 때면 나는 늘 경이로움을 느꼈다.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일자리가 있기에 그처럼 많은 사람들이 매일 같은 시간에 출근할 수 있단 말인가? 가끔은 숙취로 아무 생각도 하지 않을 때도 있었지만 한 3년 가까이 나는 그런 경이로움을 잃지 않았다. 그 3년 동안 나는
세상에는 이다지도 많은 직업이 있는데 다른 일도 아니고 왜 하필이면 글을 써야만 하는가라는 문제로 고민했었다. 아마도 소설을 거의 쓰지 않았던 시절이었는데 할 일이 많지 않아서 그런 고민을 할 시간이 있었던 모양이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정말 많았다. 수학만이 최고의 언어라고 믿었던 시절에는 천문학자가 되고 싶었다. 나는 빅뱅이 일어난 뒤 몇 분 동안의 일들에 대해 공부하고 싶었다.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를 일이 일어났겠지만 어쩐지 그걸 공부하다 보면 내가 왜 태어났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천문학자가 되고 싶은 욕망의 뒤에는 기타리스트가 되려는 욕망이 짝패처럼 숨어 있었다. 같은 얘기다. 그 시절 나는 구질구질한 서사를 싫어했다. 숫자나 음표라면 외계인과도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그러다가 대학에 입학할 무렵에는 그만 택시 운전사가 되고 싶었다. 내 적성에서 크게 벗어나는 얘기는 아니다. 나는 지도를 힐끔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도 그 즉시 내가 서 있는 길의 속성을 파악해내는 천부적인 재능을 지니고 있었다. 다 내 적성에 맞는 일이었음에도 결국 나는 그 무엇도 되지 못하고 글을 쓰는 사람이 됐다. 이 지경에 이르고 나면 왜 문학을 하는가라는 질문에 그건 운명입니다 라는 할인마트에서 떠리로나 팔면 딱 좋을 만한 대답을 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양자리인 나는 운명을 잘 믿지 않는 운명을 타고났다. 무려 3년 동안이나 내가 왜 글을 써야만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진 까닭은 그 때문이었다. 운명 때문에 글을 쓴다는 건 내게 이집트에서 채찍을 맞아가며 노예로 일하는 유대인들을 떠올리게 한다. 왠지 운명 때문에 글을 쓰는 사람은 모세처럼 수염을 길게 기른 재벌 3세가 나타나 너 지금 뭐하니? 노후 대책은 세우고 사니? 라고 말하며 함께 일하자고 들면 당장이라도 따라 나설 것 같다. 적어도 나는 운명 때문에 글을 쓰고 싶지는 않았다. 그건 노예들에게나 어울리는 일처럼 보였다. 운명이 아니라면 그럼 왜 글을 쓴다는 말인가? 그러고 나니 할 말이 없었다. 진짜 할 말이 없었다. 처음에는 대단히 유치한 대답부터 시작했다. 첫 번째, 돈을 벌기 위해서. 대학교 때 지나가는 행인의 숫자를 헤아리는 아르바이트부터 시작해 그간 나는 돈을 벌기 위해서 수많은 일들을 해봤다. 제일 쉽게 돈을 벌 수 있었던 것은 불법 출판되는 일본 만화를 윤문하는 일이었다. 한 권을 윤문하면 2만 원을 받았는데 걸리는 시간은 고작 20분 정도면 충분했다. 그런 문학은? 글을 쓰는 일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고귀하거나 혹은 노력의 대가를 가급적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을 상대해야만 하는 일이었다.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라는 이 대답은 틀렸다. 그 다음에는 명예를 위해서. 어디 보자. 등단했다고 금배지를 달아주는 것도 아닌 바에야 문학인의 명예라는 것은 불멸과 관련한 것이다. 내가 죽고 난 뒤에도 내 작품이 영원히 남아 사람들에게 읽히는 것. 그런데 이건 근본적으로 내 폐쇄적인 성격과 어울리지 않았다.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처음 나는 글을 글적이기 시작했다. 글 쓰는 일이 영화 감독처럼 다른 스태프와 함께 일해야만 하는 작업이었다면 나는 퍼즐 왕이나 등대지기가 되었을 것이다. 지금은 하는 수 없다며 체념하는 처지가 됐지만 근본적으로 나는 내가 죽은 뒤에도 누군가가 내 삶을 추적하고 짐작하는 일 따위를 감수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 내가 죽고 나면 나라는 존재와 그를 둘러싼 모든 기억이 깨끗하게 사라져버리기를, 그 누구도 나를 기억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원했다. 죽기 전에나 죽은 뒤에나 나는 주목받는 일에 익숙해질 인간 스타일이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명예를 위해서, 불멸을 위해서 글을 쓰고 싶지는 않았다. 아주 곰곰이 오랫동안 따져보면 돈이나 명예 같은 것은 글을 쓰다 보면 부수적으로 따라올 수는 있겠지만 그것을 위해 글을 쓸 수는 없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렇다면 왜 쓰는가? 사회를 개선시키기 위해? 문학을 쇄신하기 위해? 아니면 인류를 사랑하기 위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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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과 질문에 대한 부정이 계속됐지만 그 해답은 찾을 수 없었다. 그리고 1999년쯤이었다. 그 즈음 나는 내게 돈도 명예도 가져다 주지 않을 것이며 그렇다고 해서 사회나 문학을 쇄신하는 사상이 담기지도 않을 게 분명한 장편 소설을 쓰고 있었다. 직장에서 퇴근한 뒤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 매일 써내려갔다. 그렇게 한 달 정도 썼을 때쯤이었다. 컴퓨터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들었더니 밤하늘이 보였다. 문득 고독해졌다. 나는 지금 소설을 쓰고 있다. 오직 그 문장에만 해당하는 일을 나는 하고 있었다. 그 소설이 어떤 평가를 받을지, 그 소설로 인해 내 삶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그런 생각은 하나도 들지 않았다. 그저 나는 지금 소설을 쓰고 있다. 단지 그 문장뿐이었다. 그리고 그때까지 살아오면서 받았던 모든 상처는 치유됐다. 파스칼의 회심과 같은 대단한 일이 일어난 것은 아니었다. 다만 나는 지금 소설을 쓰고 있다 라는 문장에 해당하는 행위가 어떤 것인지 단숨에 깨달으면서 파스칼의 지복과 비슷한 감정을 잠시 느꼈다는 말이다.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그때 바라본 밤하늘을, 그때 느꼈던 따뜻한 고독을 잊지는 못할 것이다. 우리는 왜 살아가는가? 왜 누군가를 사랑하는가? 그건 우리가 살면서 또 사랑하면서 결코 잊을 수 없는 일들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모세를 닮은 재벌 3세가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내 이름이 새긴 기념비를 남산 꼭대기에 세워준다고 해도 나는 그 일과 맞바꾸지 않을 것이다. 때론 너무나 행복함으로, 그 일들을 잊을 수 없으므로 우리는 살아가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다. 마찬가지 이유로 나는 때로 너무나 행복함으로 문학을 한다. 그 정도면 인간은 충분히 살아가고 사랑하고 글을 쓸 수 있다. 나는 대체로 다른 사람들에게는 큰 관심이 없다. 내가 꼭 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에도 흥미가 없다. 내가 해야만 하는 일들만이 내 마음을 잡아 끈다. 조금만 지루하거나 힘들어도 왜 내가 이 일을 해야만 하는가라는 의문이 솟구치는 일 따위에는 애당초 몰두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다. 완전히 소진되고 나서도 조금 더 소진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었다. 내가 누구인지 증명해주는 일,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일, 견디면서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일, 바로 그런 일을 하고 싶었다. 청나라 사람 장조는 이런 글을 남겼다. 꽃에 나비가 없을 수 없고 산에 샘이 없어서는 안 된다. 돌에는 이끼가 있어야 제격이고 물에는 물풀이 없을 수 없다. 교목엔 덩굴이 없어서는 안 되며 사람은 벽이 없어서는 안 된다. 벽이란 것은 병이 들 정도로 어떤 대상에 빠져 사는 것. 그게 사람이 마땅히 할 일이라면 내가 문학을 하는 이유는 역시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다. 그러므로 글을 쓸 때 나는 가장 잘 산다. 힘들고 어렵고 지칠수록 마음은 점점 더 행복해진다. 새로운 소설을 시작할 때마다
이번에는 과연 내가 어디까지 견딜 수 있을까 궁금해진다. 나는 세상을 살아가기에는 여러모로 문제가 많은 인간이다. 힘든 일을 견디지 못하고 싫은 마음을 얼굴에 표시내는 종류의 인간이다. 하지만 글을 쓸 때 나는 한없이 견딜 수 있다. 매번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두 손을 들 때까지 글을 쓰고 난 뒤에도 한 번 더 고쳐본다. 나는 왜 문학을 하는가? 그때 내 존재는 가장 빛이 나기 때문이다. 영혼을 팔아치울 정도로 괴로운 일이었다면, 그래서 견디지 못하고 그 괴로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할 지경이었다면 나는 문학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나를 완전히 던지는 일을 통해 행복을 얻을 수 있는 다른 일을 찾아 나섰을 것이다. 나는 운도 믿지 않는다. 믿는 것은 오직 내 몸과 마음의 상태일 뿐이다. 인간이란 할 수 없는 일은 할 수 없고 할 수 있는 일은 할 수 있는 존재다. 나는 완전히 소진될 때까지 글을 쓸 수 있다.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다. 1968년 프랑스에서 학생 운동이 극에 달했던 시절, 바리케이트 안쪽에 쓰여진 여러 낙서 중에 10 Days of Happiness 라는 글귀가 있었다고 한다. 열흘 동안의 행복, 그 정도면 충분하다. 문학을 하는 이유로도, 살아가거나 사랑을 하는 이유로도. 네,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이 청춘의 문장들 책에서 바로 이 글을 제일 좋아합니다. 여기에 질문을 던질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 나오죠. 완전히 소진된 후에도 조금 더 소진될 수 있는 일이냐 하고요. 대체로 다른 사람들에게는 큰 관심이 없고 자기가 꼭 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에도 흥미가 없는, 그래서 자기가 해야만 하는 일들만이 마음을 잡아끄는 그런 다소 외골수라고 표현할 수 있는 소설가 김현수님은 완전히 소진되고 나서도 조금 더 소진될 수 있는 일, 내가 누구인지 증명해주는 일,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일, 그리고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견디면서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소명이라든가 아니면은 나에게 적성에 딱 맞는 일이라든가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자신에게 정말 맞는 일이라면은 그 일을 하는 내내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간혹 생각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요.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처음에는 엄청 재밌더라도 조금 하다 보면은 괴롭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검도였는데, 그런 검도도 처음에 할 때 60분만 재밌지 90분, 120분 하게 되면 지쳐서 당장이라도 벗고 샤워하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하다못해 먹는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치킨과 맥주, 치맥이라고 할지라도 처음에 한두 조각이 제일 맛있는 거지, 계속 먹다 보면 배가 띵띵 불러서 더 먹는 것 자체가 고통인 그런 순간이 오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해도 하면 할수록 재미있고 조금도 힘들지 않은, 일을 하는 내내 너무나도 즐겁고 희열에 가득 찬 그런 일은 저는 없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24시간 동안 쉬지 않고 해도 즐겁기만 한 그런 일을 찾으신 분이 있다면 정말 좋겠죠. 하지만 저는 지금까지 위인전이라든가 평전이라든가 아니면 인터뷰라든가 어디를 보아도 그런 소식은 듣지 못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야기한 바로 이 표현,
이 표현에 맞는 일들을 그 일에 전념하시는 분들, 그래서 성공하시는 분들은 예외 없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완전히 지친 다음에도 조금 더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일 자체는 힘들지만 그 괴로움을 견디면서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일, 그 정도 조건에 부합한다면 충분히 우리가 소명이나 천직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제가 운동을 좋아한다, 거의 매일 달리기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전 달리기 할 때 이렇게 해요. 귀에다가 음악을 꽂고 달리는데 지금 헬스장에 와이파이가 되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자유롭게 얼마든지 선곡을 합니다. 유튜브 동영상 음악을 들으면서 달리는 거죠. 근데 음악 하나가 보통 요즘 가요들은 한 3, 4분 정도 가요. 그러면은 선곡을 할 때는 시속 4km로 걸으면서 무언가를 선곡해서 재생 버튼을 누르고, 그래서 음악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살살 달리기 시작하면서 음악이 클라이맥스를 향해 가며 제 속도도 점차 높이다가 끝내는 시속 12km나 14km 정도로 제법 빠르게 달립니다. 그리고 노래가 끝나면은 제 달리기도 다시 멈추고 시속 4km로 걸어가는 그 동작으로 바꾸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제 나름대로의 인터벌 트레이닝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식으로 달리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만 더 뛰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저는 음악을 들으며 뛰는 까닭에 이를테면은 500m만 더 달리자, 1km만 더 달리자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한 곡만 더 듣자, 한 곡만 더 듣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 계획은 30분만 뛰기로 했는데 한 곡만 더 하고 한 곡만 더 하고 그러다가 30분이 40분이 되고 그게 1시간이 되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55분 정도를 뛰고 왔거든요. 앞으로는 점점 더 늘어날 수도 있겠죠. 체력이 좋아지다 보면요. 그렇다고 음악을 듣기만 하면 힘든 줄을 모르느냐? 전혀 그렇진 않습니다. 이미 30분이 넘어가면은 음악 한 곡이 끝날 때마다 숨을 토해내듯이 헉헉거려야 돼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 한 모금 마시고 아주 잠깐 숨을 돌리면은 좋아하는 노래 한 곡만 더 들으면서 한 번만 더 전력으로 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바로 이런 것이 완전히 소진된 다음에도 조금 더 하고 싶은 그런 게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해요. 글을 쓰는 것도 그림을 그리는 것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글을 초고를 썼다고 해서 내팽개치는 사람은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전업작가로서 평생 글을 쓰기는 쉽지 않을 것도 같습니다. 여기서 지금 김현수님이 이야기했듯이 저 역시 쓴 글을 고치고 또 고치고, 혹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천자 내외로 예상했던 글이 2천자가 되기도 하고 3천자가 되기도 하고, 혹은 3, 4천자를 썼다가 완결성이 좀 떨어진다 싶으면 과감하게 싹 지워버리고 다시 천자짜리로 마무리 짓기도 해요. 이 역시 어쩌면은 한없이 견딜 수 있는 일, 매번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두 손을 들 때까지 쓰고 난 뒤에도 한 번 더 쓸 수 있는 일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그 어떤 일이 되었던 간에, 여러분들이 영업을 담당하시건 마케팅 계획을 세우시건 아니면 요리를 하시는 분이건 누구를 가르치시건 아니면은 장사를 하면서 직접 고객들을 상대하시건 간에 지치고 힘들어도 한 번 더 하고 싶어진다면, 지금까지 해온 거를 조금 더 고쳐서 조금만 더 좋게 만들어내고 싶다면
그런 생각이 계속 드는 일이라면, 아마 그런 일이라면 여러분들은 견디면서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일을 찾으신 걸 겁니다. 하는 내내 희열감에 막 하늘을 둥둥 날아다닐 것 같은 일은 사실 세상에 없어요. 완전히 지친 후에도 조금 더 할 수 있는 일이냐, 그리고 견디면서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일이냐, 그 정도 조건을 통과하는 일이면 우리가 충분히 살아갈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전념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글 이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조금 더 가볍고 따뜻한 그리고 사랑스러운 글 한 편 드리는 것으로 이 시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연애 이야기예요. 따뜻하기도 하고 달달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들으시는 여러분들 모두 각자 옛날 생각이 나기도 하고 한편으로 당연히 아쉽기도 하고 그럴 겁니다. 이렇게 애잔하면서도 아쉬운 글 나눠드림으로써 이번 시간 마칠게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따금 줄 끊어지는 소리 들려오느나. 꼭 한 마리 새처럼 앉아있더구나. 누군가와 통화를 하는데 그 사람이 한 여자아이를 가리켜 이렇게 말했다. 한 번도 만난 적도 얘기를 들은 적도 없었는데 문득 그 여자아이를 사랑할 것만 같은 예감이 내게 물밀듯 밀려왔다. 20살 무렵의 일이다. 만나기도 전에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이 가능할까? 20살 무렵이라면 충분히 가능하다. 실제로 만나자마자 우린 사랑에 빠졌다. 아니다. 말을 바꿔야 할 것 같다. 만나자마자 나 혼자 사랑에 빠진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단 한 번 만났고 오랫동안 헤어져 지냈다. 그 여자아이는 막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단발머리의 소녀였다. 아직 나이가 어린 사람은 잘 모를 것이다. 나 역시 그랬으니까. 그 당시만 해도 나는 내가 30살이 넘어서까지 살아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실감하지 못했다. 내 계획은 정확하게 입대할 때까지만 세워져 있었다. 대학을 졸업하고 20대 후반까지는 간신히 미래의 내 모습을 그려낼 수 있었지만 30살 넘어까지는 무리였다. 그러므로 30살 이후라는 것은 미지의 영역이었다. 내가 30살 넘어까지 살아있을 줄 알았더라면 20살 그 즈음의 삶을 대하는 태도는 뭔가 달랐을 것이다. 그 아이와 나는 대학로와 종로와 신촌을 잘 걸어다녔다. 한 번은 롤러스케이트를 타려고 동대문 운동장 근처까지 갔다가 결국 롤러스케이트장이 사라졌다는 사실만을 확인하고 벼룩시장이 있는 청계 8가를 지나 종로 5가를 따라 걷다가 창덕궁 쪽까지 걸어온 적이 있었다. 바람이 쌩쌩 부는 추운 날이었지만 그다지 추웠던 기억은 남아있지 않다. 걷다가 말다툼을 했지만 무엇 때문이었는지도 기억에 남아있지 않다. 다만 걸어가던 그 길의 경로와 건물들만이 내 머릿속에 뚜렷하게 남아있다. 그 당시만 해도 먼 훗날 그 거리를 걸어가는 30살이 넘은 내 모습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당장 그 아이와 내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하물며 30살 넘어까지 상상할 겨를이 있었겠는가? 하지만 이제 그 거리들을 걸어가노라면 10년 전쯤 어깨를 부딪히며 걸어가던 한 젊은 연인의 모습이 눈에 보이는 듯하다. 새로운 건물이 지어졌다고는 하지만 그때와 변함없는 모습이 더 많다. 거리의 모습은 그대로인데 이제 우리는 서로의 소식을 애써 알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 10년 전의 일이 어제처럼 생생하다는 표현은 거짓말이다. 단 하루가 지난 일이라도 지나간 일은
이제 우리의 것도 살아있는 것도 아니다. 시간을 되돌린다고 하더라도 그 눈빛을 다시 만날 수 없다. 우리는 이미 발을 동동거리며 즐거움에 가득 차 거리를 걸어가던 그때의 그 젊은이와는 아주 다른 어떤 사람이 됐기 때문이다.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우리가 변한 게 아니라 우리가 변했기 때문에 세월이 흐른 것이다. 어찌할 바를 모르겠지만 결국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내가 그 아이를 다시 만난 것은 제대를 반년 정도 앞두고 휴가를 받아 나왔을 때였다. 플라타너스 이파리가 시퍼렇게 익어가던 뜨거운 여름날이었다. 친구와 잡담을 하면서 명륜동 거리를 걸어가고 있던 참이었다. 바로 그때 내 눈앞으로 무언가가 지나갔다. 지나간 게 무엇인지 바로 깨닫지 못하고 한참 걸어가고 나서야 나는 돌아볼 수 있었다. 다시 사람들을 헤치며 달려가 길을 가로막았다. 바로 그 아이였다. 그 아이는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관객들이 모두 들어간 다음에 문을 닫아주는 일을 하고 있다며 다음날 문예회관 대극장으로 오라고 말했다. 다음날 나는 공짜로 문예회관 대극장 맨 뒷좌석에 앉아 쿠니나라라는 괴상한 제목의 연극을 봤다. 나는 연극을 보는 내내 이번에는 절대로 너를 보내주지 않겠다라고 다짐했다. 물론 쿠니나라라는 그 연극의 주제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감상평이었다. 그리고 반년간 몇 번의 편지와 전화가 오갔다. 편지를 보내고 나면 혹은 전화를 끊고 나면 마음 한구석이 너무나 허전했다. 한 번은 밤늦게 대대장 관사에 다녀오는 길이었다. 관사에서 귀대하려면 작은 언덕 꼭대기에 만들어 놓은 헬기장을 지나쳐야만 했다. 블록에 페인트를 칠해서 만든 하얗고 커다란 H자 위를 지나갈 때의 일이었다. 문득 그곳에서 걸음을 멈추고 주변을 둘러봤다. 사방팔방 하늘과 땅 위에 그 무엇도 없었다. 정말 무시무시한 공허였다. 그 공허 속으로 나란 존재가 빠져들어 산산조각 날 것만 같았다. 그 속으로 들어가고 싶은 욕구와 들어가면 안 된다는 생각이 함께 들었다. 나는 결국 그 환희에 찬 공허를 거부하고 부대로 돌아왔다. 나를 사로잡던 그 공허함이 도대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얼마 뒤에 나는 제대하게 됐다. 제대하고 정확하게 석 달 뒤 그 아이는 미국으로 떠나버렸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외국으로 가야만 하는 것일까? 어떻게 떠날 수가 있을까? 제대를 앞둔 무렵 나를 사로잡았던 그 공허감이 무엇인지 그제야 이해가 갔다. 그 아이를 보낸 뒤 내가 한 일이란 그동안 내가 사귀었던 여자아이들을 기억해내고 그녀들에게 내가 얼마나 나쁜 일을 했는지 참회하거나 문장마다 후회에 가득 찬 일기를 쓰는 일이었다. 이제는 얼굴도 감감한 여자아이들에게까지 왜 그렇게 용서를 빌고 싶었을까? 그 공허감이란 결국 새로 맞닥뜨려야만 하는 세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도피에 들어가는 자폐의 세계였던 것이다. 번데기가 허물을 벗듯이 새가 알을 깨듯이 우리는 자폐의 시간을 거쳐 새로운 세계 속으로 입문한다. 그 시간을 견디지 못하면 결국 그 세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된다. 그리고 이제는 웬만한 일에는 놀라지도 않는 사람이 되었다. 내 생활을 뿌리째 흔드는 큰 일이 벌어지지 않는 한 그 무시무시한 공허 속으로 들어가고픈 욕구를 느끼지도 않을 것이다. 하지만 가끔 처음이라고 생각하며 길을 걷는데 언젠가 그 길을 걸어간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다. 언제일까? 혼자서 곰곰이 기억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쨍 하고 종소리 비슷한 게 들릴 때가 있다. 내 가슴 속에서 들리는 낮고 묵직한 종소리. 애써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전혀 들리지 않는 그런 소리.
이덕무가 글을 뽑고 박제가가 서문을 붙인 학산당 인보기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온다. 검은고 갑 속에 간직하여 두었더니 이따금 줄 끊어지는 소리 들려오누나. 내 마음속에 간직해둔 검은고들도 이따금 줄 끊어지는 소리를 울린다. 그 소리가 들릴 때면 나는 또 얼마나 놀라는지. 나는 참 많이도 흘려내려왔구나. 항상 삶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오래 지속되는구나. 20살, 그 무렵에 나는 이제 그만 바라보자. 저렇게 멀리서 반짝이는 섬들을 이라는 내용의 시를 썼지만 이제는 그렇게 멀리서 바라보는 빛이 마치 새로 짠 스웨터처럼 얼마나 따뜻한지 또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 것 같아 가만 고개를 끄덕인다. 이따금 마음속에서 울리는 그 소리를 들으며 가만 네, 본격 공부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오늘은 김현수님의 청춘의 문장들 중에서 10 Days of Happiness와 사랑에 대한 글을 한 편 나눠드렸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 질문사항 있으신 분들은 제 네이버 블로그 허생의 즐거운 편지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공부를 하시는 분들, 여러분 주변에 매일매일 공부하시는 그분들을 위해서 365 공부 비타민을 한 권씩 선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